2020학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해설을 맡은 길진봉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정말 전 세계적인 재난 때문에 시험이 제대로 치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클릭을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학업에 대한 열정 정말 리스펙 하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문제 푸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비록 이거 3월 달에 시험을 미리 봤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미뤄지다가 4월에 이르러서 결국 시험을 보게 됐죠. 범위가 일단 전체적인 범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범위라고 해도 어쨌든 이게 원래 3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학평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금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방심하고 풀었다가는 정말 뜻하지 못한 부분에서 또 감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숨어있는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총평 시간에서 어떤 주제들이 어떤 파트에서 나왔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범위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선생님이 전범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사 교육과정이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바뀌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여러분들까지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한국사 교과서가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2009 개정 교육 과정 한국사를 기존으로 해서 전범위에 해당이 되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단원이 6개 단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총 20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얼마나 나왔는지를 살펴보면요. 대략적으로 고르게 출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이 부분이 이제 보통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 시대까지 다루는 파트인데요. 이 파트 3문제, 그리고 고려 3문제. 조선 같은 경우는 전근대에서 이제 굉장히 좀 비중이 많은 축에 속하죠. 조선 같은 경우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근현대 파트에서도 역시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 출제되는 전반적으로 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단원별로 또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1단원입니다. 선사시대부터 남북국 시대까지 이르는 1단원에서는요. 이 3가지 주제를 다룬 문제들이 나왔네요. 보통 1번 문제는 구석기나 신석기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데 신석기 시대의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신석기 시대를 다루는 문제가 나왔고요. 삼국시대에서는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왕을 묻는 게 아니라 나라를 묻는 문제라는 점으로 봤을 때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신라 말의 정치 상황 역시 빈출 주제인 만큼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었던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단원으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고려와 조선에서 좀 특징적인 게 뭐냐? 굉장히 골고루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출제진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려의 문화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경제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정치 파트에서는 이제 공민왕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고려의 정치라고 했을 때 다양한 왕들이 존재를 하죠. 고려 전기에 뭐 광종도 역시 굉장히 많이 나온 주제인데 고려 후기에 공민왕을 주제로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사실 고려의 정치에서 문제 낼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민왕과 같은 이런 왕을 묻는 문제 외에도 뭐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든지 혹은 무신정변이라든지 혹은 고려의 대외관계라든지 뭐 거란과의 전쟁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문화와 경제 파트를 골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고려의 정치 부분에서는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공민왕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역시 너무 정치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 파트로 많이 배분하려는 그런 노력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조선의 정치 부분에서는 이제 세종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세종은 이제 조선의 왕을 물을 때 단골로 출제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세종 외에도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만 세종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주제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중인을 대표로 하는 조선의 사회를 묻는 문제, 그리고 문화와 경제를 묻는 문제, 여러 주제에서 골고루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부러 출제진이 이렇게 주제 배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4단원이죠. 근대사의 시작입니다. 자, 근대사의 시작 파트에서도 역시 시기별로 다양한 사건 내지는 단체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1890년대 활동했던 독립협회, 그리고 1860년대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신미양요.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1870년대긴 하죠. 1870년대지만 어쨌든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1880년대에 있었던 이모군란, 그리고 1900년대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역시 골고루 분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다룬 문제도 역시 굉장히 기존에 자주 나오던 주제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이 의열단 같은 경우는요, 의열단 자체는 그렇게 특이할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의열단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파트에서 기존에 자주 의열단원으로 문제에 나왔던 뭐 김익상이나 김상옥, 나석주 같은 인물이 아니라 박재혁이라는 여러분들에게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 인물을 자료로 제시를 했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박재혁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었습니다. 김원봉이라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풀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자료적인 부분에서 조금 참신함을 도모했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단원 현대사 파트인데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 현대사 파트가 이제 연도도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사건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특히 어떤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서 연도에 대한 개념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여러분들 풀 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형별로 문제를 살펴보면요. 유물찾기 문항. 보통 이제 1번 문제로 신석기와 구석기 시대에서 유물 찾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죠. 보통 그리고 문화사 파트에서도 이런 유물 찾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3월 학평에서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문제. 그리고 대상 설명,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특정 왕 혹은 특정 국가, 특정 사건,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유형이고요. 난이도가 사실 그렇게 높은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3월 학평에서도 가장 많은 9문항이 출제가 돼서 이번 시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것도 이 문제 유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파악 문항이 5문항인데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하고 이 자료와 관련된 주제를 고르라는 문제, 혹은 어떤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이것의 사례를 고르는 문제, 이런 유형이 이제 주제 파악 문제가 되겠는데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기추론, 이 시기추론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형이기도 합니다. 뭐 연표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고르라든지 혹은 가나 사이 시기, 이렇게 이런 연표에 대한 인식, 연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사건의 흐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유형이고, 이 시기추론 부분에서 아마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개념에 대한 확실한 숙지도 물론이거니와 사건이나 혹은 왕조 혹은 어떤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주요 사건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연도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학평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수능 한국사, 학평 한국사, 모평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어요. 40점만 넘으면 1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역시 이번 3월 학평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료들이 출제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료가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이 학력평가를 출제하는 선생님들 보면요, 이 참신한 기존에 되지 않았던 사료를 통해서 문제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자료가 얼마든지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힌트가 되는 키워드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좀 쉽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거 뭐 쉽잖아라고 해서 너무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선지 속에 함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사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선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근현대 같은 경우는요, 주요 사건들의 연도를 파악해서 전반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실제로 이것이 몇 년에 발생했는가까지 확실하게 습득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틀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추론 유형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현대 사건 같은 경우는 주요 사건의 연도를 좀 파악해두면 이런 문제들을 쉽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3월 학평 한국사 총평을 마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학평 해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답이 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